이제 최근에 그 공항, 상하이 공항에 갔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전체에서 90%라고 보일 정도로 많았다. 확실히 그런 해외여행이든 어떤 이런 거를 경험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40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게 돼요. 솔직히 이제 달콤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소한으로 비용을 이제 계속해서 절약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지, 남들하고 비교하다가는 그냥 50대 때 완전히 거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변호사님을 모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침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네. 네, 그 변호사님이 채널에서 뭐 이런 경제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인드 얘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오늘 또 모시고 뭐 연령별로도 필요한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선 그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뭐 30대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요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이거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네. 그 30대들 보면요 생각보다 돈을 좀 못 모은 분들도 많고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을까요? 네, 그 제가 이제 막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제 경제 이제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 60에서 80년대는 이제 뭐 과잉 저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후부터는 과잉 저축이 아니라 조금 소비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부익남님도 뭐 해외 여행 관련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차량 소비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그 제 예를 조금 들면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웨딩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30대 분들이 요즘 결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웨딩 카페에서 보면은 뭐 실제로 이제 소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내용 이런 거를 그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댓글 이런 걸로 이렇게 쫙 달면서 여러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자기가 얼마 벌고 있고 맞벌이로 소득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의 비용으로 뭐 신혼여행 비용으로 얼마 쓰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부가 그 부부 분들보다 소득이 보통 2배에서 한 3배 정도 됐었는데 결혼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저희가 거의 3분의 1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 글을 봐서도 제가 솔직히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이 버는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뭐 미래나 노후 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저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가 노후를 망치는 수준으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보고도. 특히 이제 결혼 쪽에서 아마 그런 일들도 많고 특히 이제 요즘에 남자분들은 차 살 때도 연봉 얼마면 이 정도 차 타도 되나요? 뭐 이런 게 거의 뭐 고정 단골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기준이 높아졌다. 이 얘기인 거죠.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게 궁금해서 제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 월 400만 원 소득 이상 아니면 차 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한 달에 이제 처음에 차를 끌게 되면은 뭐 차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뭐 150, 200 이렇게 맞아요. 1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차를 어떤 걸 사시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중고차를 권하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신차를 사신다 뭐 한 3천에서 4천만 원 가량으로 이제 계산을 해도 거의 한 3년여간은 거의 돈을 많이 못 모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보통 자동차 할부를 5년으로 해가지고 내는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 보험료 그다음에 유류비 뭐 여러 가지 각종 관리 비용 여기에다가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차를 타게 되면은 소비가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같은데 이제 뭐 산책을 간다거나 이게 근교 지역에 이제 경기도 근교 지역에 카페를 이제 뭐 가서 아니면 맛집을 가서 이제 하신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문화적으로 현상으로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경험이나 중요한 가치로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긴 하죠. 근데 요즘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경험은 약간 소비인 거고 소비가 아닌 거는 경험이 아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동네 산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올드한 거고 요즘엔 뭐 핫플이나
아니면 어디 막 여행을 가거나 네. 남들 못하는 거 한다. 근데 이런 기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그 최근에도 이제 어떤 한 신문 기사, 이거 아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번에 최근에는 또 신혼여행지 말고 이제 일반 해외여행지로 상하이가 되게 부상을 하고 있다고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거의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80만 명, 400만 명 가까이가 나간 거예요. 근데 네. 그 사실 중국에서 사업한 지인이 있는데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공항 상하이 공항에 갔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전체 90%라고 보일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본 걸 봐서는 확실히 그런 해외여행이든 어떤 이런 거를 경험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행사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그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의 가치를 전부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려면은 업과 관련되거나 이거를 이제 내가 실제로 쏟아서 내 역량이 무언가 올라가는 경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0대 때 재테크를 빨리 어떤 실험을 해본다. 뭔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무언가 뭐 사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험이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움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여행은 저는 이제 소비를 경험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에는 그 사람의 땀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정확하긴 이렇게 돼요. 월급을 버는데 땀은 흘리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버는 데는 땀을 흘리지만 그 경험 자체에는 땀이 없어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즐기는 관점에서 뭐 다녀오신다 그런 거야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한다거나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향상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고 저의 경우에도 해외여행이든 어떤 소비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려면 거기서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어떤 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네. 분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뭐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상하이를 갔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소비이지 않을까. 그래서 단적으로 그 아까 그 지인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이제 상하이 공항에서 이제 옆 테이블에 이제 한국 분들이 앉아 계셨대요. 근데 얘기가 나오는 게 주로 뭐였냐면 다음에는 어느 나라 놀러 가볼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떤 여행을 다녀와서 이게 이제 내 실제로 성장의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비지 이게 뭐 엄청 의미 있는 경험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먹으러 다니는 건 뭐 가능할 수 있겠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커피 사업을 하는데 뭐 유럽 가서 뭐 커피를 뭐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냥 뭐 맛집 다니고 네. 그리고 그 맛집도 대부분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맛집들을 다녀요. 그 주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여행 일정을 다 이제 보고서 이제 정하고 가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냥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사진 찍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는 느낌인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돈을 쓴다. 근데 사실 뭐 여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 예전에는 좀 경차는 좀 그래도 뭐 아반떼 타야지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아반떼도 아니고요. 이제 더 커졌어요. 이제 더 뭐 커 그랜저는 타야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는 뭐 GV 뭐 이런 걸 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나도 안 할 수 없는 네. 그 분위기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돈을 모으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30대 분들이. 그러니까 네. 주변과 비교하는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 정도는 즐겨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리고 왜냐면 옆에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빈부격차나 이런 그 돈을 모으는 수준이 점점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한 사회가 됐냐면 과거에는 모두가 약간 20대 30대는 이 정도만 쓰고 살면서 돈을 모으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에서 네. 이제는 모으려고 하는 사람만 정말 의미 있게 모으려고 하는 사람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그냥 가령 얘기를 하면은 30대 중반에 최소 저는 그 시드로서 1, 2억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정도에 취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년 정도에서 한 7년 정도에는 무조건 1억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네. 시드가.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게 되고 사건도 하게 되면 좀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그 나이 때에 많이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소비 탓이자. 왜냐면 버는 돈 소득도 저는 보잖아요. 그분이 네. 버는 돈 소득도 봤는데 소득이 절대 적어서 못 모으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고 주변에서 이제 만약에 소비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커트를 하고 이런 거는 난 안 하고 나는 제대로 모으겠다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은 조금
고도의 주관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강한 주관을 가지고 이 길이 맞아라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SNS 특히 뭐 인스타 이런 게 좀 요즘에 많이 발달하면서 더 문제가 예전에는 약간 친구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뭐 술 먹고 이런 문화가 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봐야지 하면서 막 만났는데 이제는 안 만나고 인스타로 소통 많이 하고 카톡으로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를 인스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뭐 하는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럼 나도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주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관과 생존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또 드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뭐 부동산도 그냥 단적으로 이제 서울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잖아요. 제가 네. 지방에서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강원도의 모 도시에서 이제 그 지방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01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지방의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분양하거나 최근에 이제 신축된 그런 아파트들만 가격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러고 있었고 이제 주변에서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그 지방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소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울에 집중이 된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 때문에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세대의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과연 내 아이가 정말 자발적인 힘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이제 2살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끔찍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지금이 어떤 뭐 집을 사신다거나 어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이고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근데 이게 불과 한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지방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서울은 또 집중되니까 서울에 일종의 제가 그런 표현 했었어요. 라이브에서도 장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내부로 진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이 정말 아직은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지금 이제 정말 절실하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여러 가지 조금 내 미래에 대한 생존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안 하면 사실상 이제는 약간 인간관계가 안 되는 느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돈 쓰고 사는데 나만 아끼면 사실상 뭐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까 이제 부익남님께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고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소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돈을 굉장히 아껴요. 그 친구도 굉장히 고학력자거든요. 네. 집도 잘 살아요. 근데 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지금 솔직히 제가 아는 형이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경제학 박사한 형인데 한 달에 얼마 쓰냐? 우리 렌트 비용 빼고는 거의 뭐 100만 원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형이 참고로 경제학 전공인데 네.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든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모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을 모으면 이게 미래에는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데 왜 돈이 드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면은 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내가 정말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더 모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아야 됐다면 지금은 사실 지금 부익남님 채널 같은 좋은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요즘에 뭐 단톡방 같은 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 거지 챌린지라고 해서 네. 이제 챌린지 하면서 그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의미 있게 해석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의 경우에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내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뭐 그 정도 소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마음에 맞는 분들도 만나고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좀 그 관점의 차이다.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집값이 비싸지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차피 그 지금 뭐 1,000만 원을 더 쓰나 덜 쓰나 미래가 똑같다면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제가 뭐 항상 돈 아끼라는 컨텐츠 뭐 상담하면은 댓글에 뭐 그렇게까지 아껴가지고 뭔 부자가 되려고 하냐. 어차피 안 된다. 노인 때 여행 가는 거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달린단 말이에요. 저희 채널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정적인 염세주의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20대 분들이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물론 저도 이제 채널에서 그런 컨텐츠를 다룹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열심히 안 사는 게 또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대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복지 혜택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뭐 이미 유럽에서 그리스도 경제 위기에 빠졌었고 사실 영국도 영국병에 걸려서 복지 체계가 무너졌었고 막 이런 거는 정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공계 출신인데 이중 전공으로 역사 전공을 했었는데 역사에서 경제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흥망성쇠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려요. 흥망성쇠에서 흥하는 나라와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는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위기의식. 그러니까 20대 때 위기의식을 가지면 훨씬 더 삶이 좋아지는데 왜 굳이 남하고 더 나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열심히 살면 내 삶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니까 이제 저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이거 뭐 해봤자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네. 1,000만 원 모아봐야 소용없네. 일단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여 계시잖아요. 일단 1,000만 원을 모으면 1,000만 원이 쌓여져 있는데 없는 거보단 낫잖아요. 거기다가 1,000만 원이면 제가 뭐 치킨값 요즘 좀 더 비싸졌지만 2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게 몇 마리입니까? 그래서 500마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저는 예전에 했던 사고방식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남자분들은 PC방에 가서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했었냐면 내가 하루에 뭐 일해서 일당 3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 PC방에 한 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한 시간에. PC방에 가서 30시간을 놀 수 있는 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너무 엄청난 저도 아직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큰 부자분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자기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 요즘에는 약간 상위 10%가 안 될 거라면 의미 없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상위 10%가 아니라 뭐 20%, 30%, 40%도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 강해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실제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 뭐 젊은 세대 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굉장히 비관에 빠졌었던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굉장히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저 그때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뭐 사회를 보면서 내가 사회를 다 아는 것 마냥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사실 20대 때는 비관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이제 50대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30대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약간 지적 활동 이런 걸 즐기시고 뭐 사회에 대한 뭐 비판적인 논조로 글도 많이 쓰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딱 50대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손에 쥔 게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비관보다는 긍정론 쪽이 장기적으로는 승자가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특히 자본과 관련해서나 자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숏보다는 항상 롱에 베팅하시라고 설명을 많이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도 지금 당장 뭔가 비관적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복리로 뭔가 쌓이면 그러면 나도 충분히 뭔가를 갖출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약간 비판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게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인식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은 다 좀 쓰는 분들이야. 뭐 예를 들어 물론 뭐 부자들이 아닌데도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뭐 여행에 막 돈 다 쓰시고 하는 분들이 막 내 친구라면 단칼에 끊어야 될까요? 이거를? 왜냐면 난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지는데. 저는 만날 사람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극단적이고 이게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거르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물론 모두가 뭐 정말 미래를 지향하면서 모두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당연히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왕이면 20대 때 내가 조금 지금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친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은 같이 잘 될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루에 일을 하고 이제 부의 시간,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당장 돈을 모으는 것과 내가 이걸 통해서 여러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둔다, 이거를 20대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두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훨씬 더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가 5천만 원 모으고 1억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중요해서 매번 강조드리지만 사실 20대 때 세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오래 인생을 갈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 파트너가 아내가 될 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내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아니면 이제 좋은 친구나 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과거에 그 이제 지영석 회장님이라고 예전에 엘스비어라는 거대 이제 세계 최고의 굴지의 출판사 회장을 하셨던 한국 출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 회장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자신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서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거부였다고 합니다. 50위권 안에 드는. 근데 네. 그 거부인 부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너가 이제 그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거냐면 여러 가지 지금 회사를 이제 취업하려고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당장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좀 좋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시기고 30대 때는 좀 본격적으로 돈도 모으고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시기다. 네. 그 말씀하신 거가 공감되는 게 20대 때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다고 착각하면서 소비로 연결된 사람들끼리만 막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모임, 뭐 여행 모임 이런 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술 안 먹으면 안 볼 사람들, 맞아요. 돈 안 쓰면 안 볼 사람들을 뭔가 그 평생 갈 친구처럼 착각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길게 보고 사람을 모으고 또 돈도 모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 대비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박종경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30대 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좀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인생에 좀 소위 말하는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돈 문제들에 좀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다양한 분들 만나셨을 텐데 40대인데 막 돈이 없는 분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좀 보셨나요? 예,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는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직장 생활이 위험해지는 시기죠. 이제 네. 대부분 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까지는 아니어도 뭐 정리해고라던가 뭐 회사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정들이 생기죠. 뭐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어려워진다거나 요즘에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만 들어가면 인생이 그냥 이제 뭐 탄탄대로를 걷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대가 돼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부모님 간병비 문제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보통 뭐 신도시 부부 이제 신혼부부에서 한 아이가 10살이 넘어가고 뭐 아니면 조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제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거 이제 보내시는 분들은 또 사전에도 이제 많이 돈을 지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한 평균 결혼 혼인 연령이 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딱 그 자녀가 40살이 됐을 때 70대에 접어드시게 네.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당연히
당연히 이제 어떤 인간이든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뭐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혼을 한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은 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부부분이 서로 이렇게 이제 건강을 챙겨주거나 서로 어떤 부양을 하거나 뭐 간병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녀가 그 해당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 책임을 갖게 되거나 다행히 그냥 그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상당수의 일반적인 가정은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비나 간병비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네. 그러면 한 40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간병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게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중증이나 중병에 걸리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간병인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소득에 또 감당 안 되는 게 사실 교육비예요. 그래서 네.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이 뭐 거의 대부분 노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이제 꽤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것 주변 부모와의 어떤 교육비 비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그 네. 실제 사례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어디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보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인간관계를 지금 하는 곳이 사실 학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20, 30대 때는 나 혼자 나만 잘 건사하면 되니까 뭐 아끼고 살 수도 있는데 이제 한 40대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나 뭐 자녀들한테 돈 쓰는 거를 뭐 끊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모아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대출 받아서라도 막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걸 끊을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그렇죠. 일단은 제가 뭐 간병비는 진짜 병원비는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답이 없고 그나마 제가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돈을 적게 쓰면서 교육할 방법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돈을 적게 써요. 예,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쓰라는 표현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제 아비투스나 이런 책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연구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책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가 이제 썼던 책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에는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계층을 역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는 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정인데 다만 내 노후가 포기될 정도, 내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가정을 많이 보는데 그 주로 갑자기 좀 많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50대 후견 소송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견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금치산자라고 했던 그 네. 소송이에요. 그 후견 소송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갑자기 치매나 이런 게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보통 이제 배우자거나 아니면 자녀가 후견인 신청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대신해서 법률행위라고 뭐 계약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죠. 그 교육을 딱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딱 갑자기 그 치매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 가장이. 그러니까 교육이 끊겨요. 그때 되고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꽤 벌어지거든요. 이런 걸 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녀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자립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당장 나가서 월세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배양을 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0대 분들의 경우에 제가 꼭 이건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를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의 경제관념을 반드시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학원을 다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토익 학원, 뭐 어떤 뭐 무슨 준비 학원, 자격증 학원 이런 건 안 다녔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한 몇 년이 걸려요, 원래.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혼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익히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좀 학원을 보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최근에는 20대 분들도 굉장히 학원 비용에 많이 씁니다. 특히 네. 취업 준비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50대가 되면 갑자기 이제 숨이 턱 막히기 시작을 해요. 40대 때야 이제 소득이 절정기 시기니까 괜찮은데 50대에 대해서 많이 퇴직을 하시거나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20대 때에도 부양을 해야 되고 20대 때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다 취업도 또 늦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아이가 스스로 이제 독서를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조금 배양을 시켜주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경제관념과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두 가지가 사실 없는 부모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교육 구조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내 애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전문가인 학원에 보내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진. 그게 다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이 그걸 몰라도 자녀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게 조금 저도 뭐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솔직히 이제 달콤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먼저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게끔 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부모님이 집에서 책을 읽으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적어도 30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쉬운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사실은 그래도 부익남 채널 보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 욕심도 있으시고 솔직히 이제 부를 축적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제일 어려운 길이고 교육의 정도는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책 찾아서 보소 공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성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본에 이제 한 어머니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녀 셋이 다 도쿄대에 보낸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실에 책상을 세팅한 다음에 자녀들과 부모님이 같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다 각자 책을 읽는 거예요. 뭐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일단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집에 돈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부자분들이 사교육비 지출하시고 이런 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부모님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교육봉사 쪽을 조금 했었는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좀 어려운 집안의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어려운 집에 가면은 제일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집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약간 쓰레기 냄새가 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공부를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집이 더럽다는 거는 집이 정돈된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스스로가 공부를 좋아하거나 어떤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가 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가 그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콤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거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 이제 부모가 맨날 핸드폰 보고 막 게임하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사실 그게 안 먹히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사교육비라는 걸로 좀 퉁치고 그냥 돈으로 때우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물론 그 이제 부가 이미 충분하게 축적돼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해외 유학을 보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교육하시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30대랑 40대가 가장 큰 차이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면은 한 30대 때는 그래도 비슷비슷한데 40대 되면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30대 제가 후반인데 벌써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40대 됐을 때 이제 돈 문제가 좀 해결돼 있는 집안들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돈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 집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뭐 소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40대 뭐 중반쯤 돼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뭐 이제 직업을 뭘 구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또 이게 약간 40대 중후반부터는 좀 취업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은 안정적인 직장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돼서 만약에 퇴직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 중견 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좀 불이 좀 예기치 못하게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일 장벽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떤 일이든 하셔라. 그냥 일단 40대
60대가 돼서 퇴직을 한 다음엔 일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내가 중산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의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멋있지 않은 일을 못 버티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많고 이거를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뭐 장례 지도사라던가 이런 직업을 저는 권해요. 왜냐면 이제 그쪽은 물론 약간 영업적인 부분도 좀 섞여 있고 뭐 공제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라도 일단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40대 돼서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에 그냥 완전히 몰두를 해서 역량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일들도 있고 뭐 기술 직군 뭐 예를 들면 뭐 전기 배선 아니면 뭐 인테리어 물론 인테리어도 요즘에 이제 건설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몸으로 익혀야 되고 처음에 막 일당 6만 원 8만 원 받으면서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친구도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말 갔을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일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그쪽도 문화가 되게 조금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친절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쪽 문화가. 근데 그냥 정말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그냥 보면서 배우는 거죠. 보면서 배우고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서 무조건 일을 익히는 쪽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를 떠올려봐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40대 때 이제 조금 실직하신 다음에 일을 가려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경험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사장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주로 자영업.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래도 수중에 퇴직금도 있으실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중에 돈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뭐 밑바닥 내려가면서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일을 하는 생각보다는 일단 돈을 써서 뭔가 창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밑바닥에서 아르바이트든 어떤 일이든 그냥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또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나 사업화할 수 있는 일을 하셔라 이렇게 많이 권하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딱 40대 정도가 이제 아마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뭔가 일하는 거보다 좀 많이 받는 듯한 생각도 막 들면서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 마음 복잡하거든요. 그쯤 되면 또 회사가 이걸 보고 얘 내보내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마음이 딱 그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도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핵심인데 얘는 좀 내보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막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럴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30대 한 중후반쯤 한 회사 한 10년 다니면 이제 좀 그냥 대충 하자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은 회사를 재직하는 도중에는 어떻게든 뭐 좀 경력을 더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될까?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저는 자격증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게 요즘에 그게 사고가 많아요. 지금 20대 분들도 그렇고 40대 분들도 그렇고 자격증 취득이 곧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자격증 취득보다는 그냥 이거 제가 했던 방식인데 20대 초반에 했던 방식인데 어떤 일을 배우고 싶으면 그거 일을 하는 사람 가서 그냥 사정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정사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저 사실 20대 초반 때 뭐 이렇게 물류센터 가서 뭐 이것도 날라보고 했는데 그냥 가서 나 이 일 하고 싶어요. 나 미친 듯이 열심히 할게요. 그거를 하면서 전 배우는 게 훨씬 빠르고 바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냥 한 달 정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배워서 그냥 제가 최근에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 다음에 청소업체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주로 어떻게 홍보하냐면 블로그나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청소 계약 받아가지고 한 월 7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 회사 다니다가 이제 나온 분인데 처음에 친구가 청소업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정말 사정사정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런 일 안 해봐서 못한다 너. 너 몸 쓰는 일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간절하게 해서 이제 청소업이 이제 돈도 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게 유일한 좀 해결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원래 조금 사업적으로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40대보다는 조금 30대 때 도전을 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사업 시작이나 창업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 요즘에 워낙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말리는 이유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성공 확률도 그렇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그 가맹점 구조를 알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만큼 올라가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영업 시간을 늘리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해서 차별화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소득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장 한 몇 년 정도는 소득을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본사에서 뭐 인테리어 고쳐야 됩니다. 간판 바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연락 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메뉴 바뀌면 또 그것도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익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다 보면은 저는 아주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고 원래 20, 30대 때 요식업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그런 업계에 좀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또 뭐 어떻게 해야지 마케팅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이렇다면은 뭐 40대 때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은 20, 30대 때는 일반적인 직장이나 이런 걸 일을 하시다가 연관이 없는데 프랜차이즈로 가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의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큰 성공하시긴 하겠지만요. 네. 그러면 이렇게 40대쯤에 뭐 겪게 되는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나마 좀 막으려면 뭘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만약에 40대 때 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계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용 줄이는 거에 그냥 온 집중을 하고 네. 그냥 부부가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하셨다라고 하면은 부부가 무조건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하면 돈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40대 때가 진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정말 마지노선. 그러니까 네. 40대 때는 정말 그 소비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부익남님께서도 고생 총량의 법칙 가끔 네.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네. 너무 공감하는 게 20, 30대 돈을 아꼈으면 40대 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40대 때 와서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미 여러 가지 돈 들 환경은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아이도 있지, 뭐도 있지 하니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아이를 낳으셨다. 저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 영유 일단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어린이집만 보내요. 어린이집 7살까지는 지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최소한으로 비용을 이제 계속해서 절약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지, 남들하고 비교하다가는 그냥 50대 때 완전히 거지 됩니다. 진짜 완전히 거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 분들로 태어나서 이제 사실 밑바닥 경험 안 하신 분들이 요즘엔 많아요. 특히 40대, 30대 분들 중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중산층으로 태어나게 되고, 가정이 중산층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면은 내 소비 수준을 줄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40대 초가 됐는데 진짜 돈을 모아야 된다.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봐야 돼요.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보고, 아직 회사 다니실 때 무조건 회사 다니실 때 해봐야 되는데, 이게 위기의식이 없으셔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조언 드리는 게 있어요. 50대 때 망한 분들을 만나봐라.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셔라. 50대 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만나봐라.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충격요법을 가해야 소비 수준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저는 뚜렷한 방법을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한 10년 선배들 나가서 뭐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비교군이 또 없어가지고 내가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부랴부랴 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 네. 그게 지금 갈리는 게 되다.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이게 공부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30대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특히 역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영끌해서 망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영끌해서 망하는 분들보다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거에 좀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20대 때 영끌해서 뭐 부동산 샀다가 망한 분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되니까 다음에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의식은 내가 편안하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지금 삶이 좀 편안한데? 네. 좀 루즈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 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항상 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 넷플릭스 보면서 좀 지루한데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뭔가 인생에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 컨닝 박종경 변호사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박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진짜 돈을 좀 미리미리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을 모아놓고 그걸 또 잘 불리고 해야지만 어찌 보면 40대, 50대, 60대 돈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아까도 한 1억은 좀 빨리 모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 5년이면 뭐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1억 모으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1억을 안 모아본 분들은 왜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로 왜 네. 모아야 되고 뭐가 바뀝니까? 네. 뭐 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1억을 모으면서 그 사람의 인내하는 습관, 절제하는 네. 습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배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돈을 더 모을 수 있고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인내 절제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투자의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투자 기회. 네. 이제 지금 부익남님께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엄청 이제 부를 네. 일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조금 이런 얘기 할게요. 집값이 왜 폭락하기를 바라느냐. 왜 그러냐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저기에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되게 슬픈 건데 굉장히 이제 내재된 절망감이 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실제로 서울에서 이제 집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기가 어려운 것도 맞고요.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이 왜 오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저도 이제 2010년대 처음에 이제 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좀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16년에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절망을 했죠. 이걸로 언제 모아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내가 일단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리 그런 고민하면은 가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돈 모으면서 그 생각해야 됩니다. 돈 모으면서. 일단은 돈을 모으면서 생각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면서 뭘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 게 이제 원래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월급 150만 원인데 제가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조금 원래 이제 뭐 조금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마통으로 생활비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빚을 이제 갚아 나가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빚에 억눌렸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런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1억을 모으면 다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나 정말 잘못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채무가 내가 완전 채무로 인해서 삶이 억눌려 있는 경험은 이제 안 할 수 있게 돼요. 네. 1억이 저는 보통 그 기준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모으면요. 네. 약간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돈이.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는 네.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배상이 나오긴 하지만 일을 못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1억 정도를 원래 시드로 들고 있었으면은 생활비 같은 걸 가정했을 때 생활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50개월 정도를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교통사고에서 조금 후유증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아직 자산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3천이나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돈을 이제 좀 갑자기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그냥 극단적으로 내가 범죄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금을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러면 2, 3천이 그냥 나가고 그러면 다시 이제 내 재산이 영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채무에 억눌리는 경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1억이 중요하고 이 채무에 안 억눌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1억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장기적 시야가 점점 더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채무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절대로 사람은 장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그 돈을 이제 지금 갚아야 되고 내가 이자 갚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무슨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내가 막 노력을 하면서 미래에는 저 아파트를 사서 부를 불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1억 정도를 달성을 해놔야 그래야지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무언가 일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자산이든 이런 것도 구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희망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1억 정도다. 네. 사실 매달 뭔가 그 카드값에 걱정하고 대출 이자 걱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장기 플랜은 못 세우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잠깐
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저축 전략은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그 1억을 모을 때까지는 해외여행하고 차는 네. 신경을 안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일단 그건 남자분들은 차, 여자분들은 보통 여행 이시거든요. 물론 남자분들도 여행도 가시고 하지만 근데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나 그러니까 저축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최대치로 모으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비를 늘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보험인데 진짜 많아요. 보험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험이 20대 때부터 저는 그렇게까지 보험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물론 실비 같은 거는 도움이 되는데 보험으로 많은 소비를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줄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무조건 대중교통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대중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린 기후동행 카드 같은 거 있는데 기후동행 카드 타고 다니면 뭐 서울 전역이 정말 그 한 달에 6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놀지 말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미래는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1억은 빨리 모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고 1억 모은 다음에 뭐 여행 한번 좀 스트레스 풀러 다녀오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 전에 이제 돈이 쌓이기 전에는 그런 걸 하지 좀 마셔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이제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굉장히 좋고 여기서 지금 대중교통 말씀드린 건 택시 타지 말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까 제가 차량도 이제 중고차 하실 건 중고차 하셔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차가 없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택시 타는 분들이 보통 그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회사가 있는데 회사까지 또 택시를 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습관적으로 내가 한 번 타게 되면은 여기에 적응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시간 스케줄을 잡아요. 네. 뭐 예를 들면 9시까지 출근인데 원래 조금 일찍 출발하면 걸어서 갈 수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8시 50분에 간당간당하게 지하철역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야지 9시까지 출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좀 그 대중교통을 타면서 많이 이제 좀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거의 질을 낮추셔야 됩니다. 네, 주거의 질은 저는 사실 20대 분들이면은 원룸 이상은 안 된다고 봐요. 네, 원룸 이상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고시원 추천드리는 편이고, 고시원이나 서울이면 더 그렇습니다. 서울이면.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이제 안산 지역이 굉장히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부인들 아실 텐데, 주거비가 빌라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월세 20만 원이었나? 예, 막 그랬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20만 원이나 이런 걸 하고, 다만, 조금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을 절약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해서 부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좀 인접한 데 구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조금 추가적으로 돈 벌기가 좀 어렵네. 근데도 1억을 모아야 되네. 그리고 월급이 한 250만 원 막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주거비를 좀 이제 아낄 수 있는 곳. 그래도 조금 뭐 직주 근접이 조금 가능하면서도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되나 뭐 이런 느낌의 곳. 근데 월세는 저렴한 곳. 그러니까 이런 곳을 좀 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뭐 수도권 기준으로는 대중교통 그 비용이 상당히 뭐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해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굉장히 저렴한데 그 반대로 이제 차를 끌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목돈도 나가지만 유지 비용도 또 커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고정비라고 할게 주거비랑 뭐 교통비랑 맞습니다. 보험료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뻔한 얘기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못 줄여서 돈을 못 모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딱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고. 그럼 어떤 최소한의 저축률 아니면 권장 저축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7, 80%를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 50%. 저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20대인데 저축률이 20, 30%다.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직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 인근에서 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요즘에 월세나 이런 거 워낙 비싸니 아니 내 월급에 예를 들어 70%를 저축하려면 30%로 식비랑 주거비랑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일단 말씀
말씀드리면 배달 시키시면 안 되고요. 일단 배달 음식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식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추천드려요. 뭐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샐러드나 이런 그 샌드위치 같은 거 있어요. 한 3,500원 뭐 4,000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거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집에서 해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정말 강조하는데 그 원래 20대 후반 때 빠르게 결혼하신 분들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식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둘이서 같이 먹을 때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굉장히 식비가 절약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원래는 추천드리는데 이제 최근에는 평균 혼인하는 어떤 연령대가 3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요건 추천 못 드리겠고 이제 다만 집에서 되도록이면 밥을 좀 해서 드시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간편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걸 찾으셔서 요런 거를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서울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 지역에서도 빌라나 이런 이제 특정 뭐 제가 뭐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좀 찾아보면 저렴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만 발품을 팔거나 아니 손품만 팔아도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이제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부동산 사이트들에서 좀 이제 저렴한데 찾으면 사실 있어요. 예, 저도 그거는 제가 과거에 경험해봤으니까 알고 있고 지금도 좀 저렴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조금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을 고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을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님하고 오래 사는 경험이 많다 보니 약간 중산층의 어떤 삶을 살다가 갑자기 너무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인접 1기 신도시. 인접 1기 신도시에서 월세나 전세로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그 청년 임대주택 관련 행복주택이나 뭐 임대주택으로 이제 당첨이 되시면 되게 좋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할 수 없는 플랜이고,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지금 사는 지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 과거에는 3번에서 이제 신혼집을 시작을 했는데 3번이 굉장히 월세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3번도 싸죠. 네, 싸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면 서울 좀 출퇴근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나쁘지 않다. 수원이나. 그리고 아마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대도시 월세가 막 비싸지면은 이제 외국처럼 이제 뭐 룸메이트를 구해서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보보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교외 지역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점점 그 도심 지역 집가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근데 사실 돈 모으려면은 이제 만약에 생활 수준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약간 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딱 하나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요, 절대 깰 수 없는 적금을 들어라. 적금을 하나 들어라. 저는 사실은 투자파예요. 원래는 이제 조금의 작은 돈이라도 계속 투자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옳다고 보는 입장인데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모으려고 하는데 못 모으겠어요. 만약에 안 모여요. 아무리 해도 안 모인다. 그러면 강제로 납입하게끔 하는 적금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돈 꽂히게 만드는 거죠. 바로 돈이 꽂혀서 거기에 이제 하고 절대 못 꺼내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가 약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에 정말 몰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몰두를 하는데 그 일의 개념에는 재테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장점이 되는 이거를 저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업무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업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테크나 건강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정말 20대 때는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 때 뭐 어떤 제가 아까 이제 해외여행을 약간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20대 때는 나에게 투자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 나에게 투자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여행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역량을 최고치로 계속해서 끌어올릴 작업을 20대 때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30대 40대 때는 점점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사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그 돈과 연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종경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아까 저 투자파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돈 모아서 이제 투자해서 뭔가 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변호사님은 뭐 이제 투자도 하실 텐데 뭐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세요, 이 투자 환경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 얘기했다가 제 채널에서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저는 사실은 위험 리스크 분산을 항상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소득이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소득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한국과 관련해서 원화 자산에는 조금 투자를 지금 덜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네, 이게 원화 자산 관련해서는 저희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 네. 그냥 집 한 채, 집 한 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조금 저기 최근에는 그냥 약간 이제 가상화폐나 뭐 이제 미국 주식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할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소득이 높으면은 조금 위험 리스크 분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하는데, 문제는 전반적인 그 흐름은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사실 제 채널에서 한국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뭐 당장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당장 무슨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완전히 그냥 망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 대비를 하려면 당연히 뭐겠어요. 금이나 뭐 은이나 이제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되고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되는 자산들을 이제 축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사실 부자분들은 지금 이미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 취득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좀 사고를 넓혀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그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경제 위기가 오기를 또 바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집값 떨어져라 이런 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냥 리셋을 하고 네.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경제 위기라는 게 오면 이 타격을 받는 게 또 이제 좀 다르잖아요. 이 네. 계층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중산층하고 서민층 그리고 가난하신 분들 제일 타격을 입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사실. 네. 왜 무섭냐면 저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경제가 실제로 크게 흔들리면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든 경제 위기가 오면은 부유층과 그 빈곤층의 빈부격차는 커집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선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IMF 시기, 그 다음에 2008년 경제 위기 시기였죠. 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도 솔직히 그때 벼락거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벌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 그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불어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코로나 시기가 그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직업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해요. 네. 주로 이제 자영업과 관련된 시기나 뭐 일반적인 좀 소매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뭐 이미 많은 경제 통계나 연구에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사실 크게 흔들린다는 거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너무 기다리시는 거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히려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워져라 뭐 이런 거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주로 이게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그때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리셋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자산 가치가 리셋됐을 때, 근데 문제는 그 자산 가치가 소위 말해서 뭐 부동산이 50% 폭락을 했다, 예를 들면요. 그랬으면 과연 그때 주식 시장이 정상일까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니까, 그러면 그 기업은 정상일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대량 실업 사태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건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는 완전히 그냥 우리 다 같이 망하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예. 어찌 보면 이 경제에 대한 어떤 뭐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경제 문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경제 교육에 네. 대한 좀 부족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그 경제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기본적으로 경제서나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점점 더 지금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희망과 예측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도 아니고 무조건 오른다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집값을 예로 드시는 게 제일 편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희망인지 예측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이건 인간의 심리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은 자기가 그 듣기 싫고 내가 버틸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척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가령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뭐 강남의 집값이 뭐 평균
평균 30억에서 한 갑자기 5억이 됐다. 그러면 네. 그때 대출 받아서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지. 내가 희망을 섞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좀 SNS 환경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네.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알고리즘에 뜨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가령 과거로 예를 들면요. 과거에는 주로 매체가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신문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뇌의 균형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이제 항상 양쪽의 컨텐츠를 다 보거든요. 예를 들면 네. 부동산이다 그러면 부동산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보고 이제 당연히 오른다는 분도 봐요. 근데 양측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경제 문맹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내가 편향되지 않고 희망과 예측을 구분하려면은 기본적인 사고틀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편향적으로 제시되고 편향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경제 문맹이 좀 더 많아지고 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게 어떤 부분도 있냐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접할 수 없는 정보를 내가 찾아보려고만 하면은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지금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 극단적으로 앞서 나가게 돼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뒤처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게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경제 문맹이 굉장히 이렇게 수로만 놓고 보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나 지혜와 관련한 양극화도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확실히 그 알고리즘이 점점 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첫 영상 첫 거를 뭘 봤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광고랑 엮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컨텐츠는 보기 싫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것밖에 안 보여주니 네. 점점 더 편향이 심해지고 네. 그게 뭐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법령이 제정돼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최근에 이제 관련 내연구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쇼츠나 영상 컨텐츠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가 사실은 지금 제일 주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고의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통 이제 책을 읽거나 이러면 이제 전두엽이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랑 연관이 돼 있냐면 충동절제랑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가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충동절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동이나 욕망절제가 안 된다는 거는 눈이 내 욕망에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어떨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디지털 디톡스나 이런 것도 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이제 활자로 된 신문하고 책을 좀 읽으시는 것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종이 신문을 다시 이제 볼 때가 됐다. 왜냐면 이제 뉴스도 이제 다 알고리즘에 맞춰서 뜨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가 그 관심 있지 않은 그 분야는 아예 몰라요. 네, 사람들이.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TV를 보는 시절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가 관심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나만 딱 이렇게 있는 아주 작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니까 뭔가 좀 정제되지 않은 어떤 정보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신문도 좋고 독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그 과거로 치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죠. 이제 9시 뉴스를 다 봤던 시대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아직도 저도 기억나는 게 9시 첫 그 뉴스 보도부터 끝까지 다 봐요. 스포츠까지. 웬만하면 다 봤죠. 네, 웬만하면 다 봤던 시대니까 그때는 그래도 내가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다 보고 이제 이랬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에 내가 그냥 몇 번 본 거 이것만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뭐 이게 뭐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는 얘기지만 경제가 지금 뭐 약간 좀 너무 고평가됐다, 뭐 좀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네. 뭐 돈도 너무 많이 풀렸다, 네. 뭐 미국도 국채 때문에 뭐 부채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결국에 경제라는 거는 버블과 뭐 어떤 뭐 위기 이런 걸 반복하는데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뭐 어떻게 이걸 좀 해야 네. 되냐,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원래는 나라 사이에서 분산해 놓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장 좋은 전략은 이제 한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이제 돈이 자산이 사라져도 당장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외국어 능력입니다. 네. 그 외국어 능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일하든 어떤 일이든 뭐 아니 프리랜서로 일하든 어디서든 계속 일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개인의 생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신이 아니고 뭐 예측은 불가능한 거고, 물론 뭐 저는 막 그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 뭐 특히 네. 이제 부동산 대출이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미 DSR이나 LTV나 여러 DTI나 이런 거 규제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 이제 전전 정부죠. 전전 정부부터 그런 규제를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막 그렇게까지 버블이 껴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네. 이것도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생존을 하려고 하면은 내 수중에 당장 이제 현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만가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편인데, 그 부익남님께서도 뭐 예를 들면 연봉에 맞는 집값, 네. 집 투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좀 공감하는 게, 저는 그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집이 있고 대출을 납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가 망했다고 가정을 하면 몇 달 동안 대출 이자를 납입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희 업은요 제일 많이 보는 게 경매예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아시겠지만 근저당권이 실형이 되면 임의경매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임의경매라는 거는 그냥 3달 정도 이자 납입 안 하면 그냥 은행이 그냥 넣으면 바로 경매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항상 내가 한 뭐 6달치에서 한 1년치 정도는 대출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지, 이게 그냥 언제 무너질지 예측을 하면서 맞춘다. 저는 사실은 그런 전략은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신이고, 저는 제 무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의 전략을 쓰기보다는, 정확한 시점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보다는 내가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납입을 하거나 뭐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부분을 좀 네. 말씀을 하신 것 네. 같고,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뭐 저도 포함해서 어떻게 미래를 맞추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얼마일까? 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최대한 좀 대비를 한다. 맞습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까 가상화폐도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네, 이제 네. 가상화폐는 대부분 다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 이 가상화폐에 네네네.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 20, 30대 분들 좀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가상화폐를 되게 많이들 하시고, 그렇죠. 좋게 보시는 그리고 분들 이제 많아요. 한국은 끝났다는 거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거의 꼭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거의 전 재산을 다 가상화폐만 사는 이런 케이스들도 좀 요즘에 많은데, 네네. 그냥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해요. 저 비트코인하고 저는 지금 달러랑 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금도 들고 있어요, 항상. 네. 네, 왜냐하면 떨어지면 사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많이 보는 게 그런 거죠.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거야.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무지를 기억할수록 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이거는 저도 찰리 먼거나 이런 워렌 버핏 같은 이제 대투자가 같은 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해라. 내가 모르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리고 물론 이제 한쪽으로 몰빵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되게 존경해요.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범부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성실하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개념으로 자산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간다고 하면은 뭐 극단적인 위기에는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100% 자산을 완전히 몰빵, 뭐 자산화폐나 이런 쪽으로 몰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분산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분이 예를 들면 1억을 뭐 가상화폐를 투자했는데 그게 10억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반으로 투자해가지고 나는 5억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은 5억 정도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4억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남과 비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를 벌었으면 만족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투자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결국에 이 모든 얘기들이 어찌 보면은 비교심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비교를 하는 순간 소비도 커지고 뭐 투자도 막 꼬이고 네. 돈 벌었는데 오히려 속상하다고 하시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비교가 반대로 남들보다 좀 덜 잃으면 또 기분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제니까. 네. 결국에 이 비교심을 버린다. 이거 어찌 보면은 변호사님이 어떤 살아오신 인생에서도 비교라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네. 어떻게 컨트롤하셨어요? 제일 많이 비교됐던 건 대학 들어갔을 때였어요. 네. 네, 좀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잘 사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쵸. 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까지 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학 갔는데, 이제, 정말 잘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진짜 재벌 3세도 보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서,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사실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오기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오기. 네. 근데 이 오기가 건전한 오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와, 나도 한번 저렇게 돼보고 싶다. 돼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자신감이 있으면 저는 이 비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비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항상 제 지론이 하나 있는데 비교는 내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상태가 고정돼 있다. 나는 이 위치에 계속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교를 하면서 비참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이 점점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는 하나의 딱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제 꼰대 소리 참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이제 노력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제 특히 대학교 때가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도서관 집 강의실 그리고 알바 이거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진짜 좋아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 그때 솔직히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알바하면서 좀 사람도 많이 만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다행히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거는 조금 그래도 제가 대학이 좀 선배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분들 만나 뵙고 얘기하고 교수님 찾아가서 많이 질문도 구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좀 비교하는 의식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삶의 과정을 그 하나의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그냥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네. 내가 여기에 물이 고여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그냥 열심히 살고 또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 제대로 집중하고 내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으면 뭐 임장 다니고 열심히 투자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싶으면 주식 열심히 공부하고 뭐 회사 공장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뭐 그걸로 돈을 당장 못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삶의 경험이 돼서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는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변호사님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는 게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비교심이 잘 안 들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어김없이 비교심이 막 올라와요. 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실은 나를 발전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비교도 되고 네. 뭔가 좀 좌절감도 오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박종경 변호사님 모시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부터 마인드 세팅까지 잘 해보시면 아마 조금씩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